왜 실패하는 걸까요? 출산하고 양육을 따로 보는 것 같아요. 자녀가 셋인 다둥이 집인데 전 잡아놓은 물고기인 겁니다. 이미 출산을 된 사람한테는 굳이 어떤 지원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계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저는 3명이나 기여를 했으니까요.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박재민의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 따뜻하게 데워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MC 박재민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셔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경제, 그리고 이 경제를 밑바탕으로 한 정책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KDI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김동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KDI가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박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그 KDI는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한국개발연구원의 약자고요. 네. 흔히 얘기하는 국책연구소입니다. 오. 네, 나라의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네. 거시적인 경제부터 미시적인 산업부문, 재정부문, 노동, 교육까지 모두 총괄하고 있고요. 또 경제 교육도 있고 국제 협력하는 부서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제 과거, 미래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하는 공간들도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KDI에서 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산업 데이터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거래를, 교환을,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바꿔, 김동영의 경제살롱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박재민의 의미가 없어. 이게 이렇게 대단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코너를 오늘 처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과정이 될 텐데, 어떠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룰 건지 한번 좀 목표를 설정해 주시죠. 네, 우리 방송을 봤더니 주식에는 염승환 이사님도 나오시고, 네, 네. 또 부동산에도 유명한 이광수 선생님도 나오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부족함이 없는 방송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러 경제 이슈들, 그 이면에는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고, 그런 원리들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짚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박사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주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예, 이제 보통 주제를 좀 잡을 때 뭐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좀 공인된 이러한 그렇죠. 네, 잡지에서 나오는 네.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까 싶은데요. 오늘은 아주 눈에 띄는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MC랑 저랑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어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다둥이 관련된 저출산 정책 관련된 네네네. 이슈입니다. 네. 요즘 뭐 글쎄요, 이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뭐 오늘 내일이 아니라 벌써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그렇죠. 계속해서 수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이코노미스트에 실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저출생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그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 주셨던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네, 5월 마지막 주, 이코노미스트가 주간지니까요. 매주 네네. 나오는데 5월 마지막 주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캐시 포 키즈라 그래서 아주 크게 캐시 포 키즈. 네, 그 조망이 됐는데요. 과연 이 현금 지출, 그러니까 재정 지출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메인 테마로 잡아서 내용들을 쭉 다뤘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메인으로 아주 잘 다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도 잘 회복되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인즉슨 캐시 포 키즈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공통된 정책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출생률이 급감하는 것도 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독. 급격하죠. 네. 0.71을 지금 77,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합계 출산율 0.778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0.6까지 떨어질 거다. 이제 올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또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 저출산 대책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만의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 돈을 세계적으로. 들여도 일본이 30년 동안 520조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합계 출산율 1.2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산술적으로만 봐도 1년에 거의 한 10몇 조씩 썼다는 건데 와, 참 이 문제를 이코노미스트에서 다룰 정도로 이건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내 생에 아이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내 생에 아이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애 뭐가 울음소리가 없는 나라 좀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조금 지루하지만 경제 이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한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한국가가 보유한 생산 요소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썼을 때 네.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네. 이제 뭐 누굴 채찍질해 가지고 하루에 12시간 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법에 정해진 대로만 했을 때 채찍은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인데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입니다. 그렇죠. 노동력의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 자체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잠재 GDP가 줄어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GDP라고 하는 건 결국에 국가의 소득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소득이 줄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고 네. 그럼 내 지갑이 얇아져서 돈을 못 쓰게 되면 저 반대편에 있는 다른 기업 다니는 사람의 지갑도 줄어드는 거고 네. 그 사람도 못 쓰면 또 다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일파만파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과 소비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가 계속 점진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저출산은 혁신, 인구, 세수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일단 저출산이라고 하는 건 인구 구성이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밑에가 없어지고 위는 점점 오래 살 테니까요. 그렇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양로원 가면 그런다면서요. 뭐 60대는 들어갈 수도 없고 당연히 가시지도 않을 거고 네네. 뭐 70대 중반 되면 이제 커피 타와야 되고 그게 기분 나빠서 또 안 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젊은 직원들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계속 무언가를 제안해보고 예전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합들을 막 내가 제안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하던 일만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런 경향들이 더 팽배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급격한 성장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발전들 이런 게 굉장히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더뎌지죠.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그럼 세수의 부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제 전체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풍족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마 저희처럼 이제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 저희 이제 MZ 세대지 않습니까? 완전 MZ죠. 표정에서 MZ스러움이 묻어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게 빈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6.25를 전후해서 5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선배님들께서는 빈곤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갈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성장이 멈추고 한 번도 우리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빈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애기 낳아라. 맞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낳으라고 하고 우리 같은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 나 하나 안 낳는다고 얼마나 빈곤해지겠어 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이 인구의 성장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 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같이 키워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나눠 먹을 것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경제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파이는 줄어드는데 누군가가 가져가는 조각은 커지는 겁니다. 이제 그 표현이 너무 많네.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네. 내가 저기에 편승을 나는 그럼 작은 조각을 먹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곳곳에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사회 현상이
심리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저에는 경제학 원론이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와. 아 그렇다면 좀 이제 좀 한번 실물 경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저출생 정책 관련해서 이 지출하고 있는 정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이라는 명목으로 쓴 돈이 380조 정도 되더라고요. 18년 동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럼 1년에 20조씩 쓴 거네요. 거의 그 정도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저출산이 직접적인 비용들도 있고 또 어떤 건 저출산이라는 명목을 달아야 쉽게 예산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조금은 관련이 없지만 또 저출산 이름으로 타간 예산들 이런 게 다 이제 버무러진 네,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큰 예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하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우리의 재정 지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큰 돈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슬픈 건 어떤 걸 꼬집냐면 한국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출생아 증가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신뢰할 만한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다라고 꼬집습니다. 단 한 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정밀한 분석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꼬집은 거죠. 그렇다면 이거 좀 네, 여쭤볼게요. 네, 네. 왜 실패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사실은 왜 실패하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많은 저출산 정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저출산을 바라볼 때 중산층 여성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 가능한 고민들을 다 하고 나서 출산에 대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출산이 조금 느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중산층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기가 조금 뒤로 간 건 맞는데요. 그리고 그때의 과거의 트렌드와 지금의 가족 규모에 대한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명목적인 격차는 있지만 이것들을 환산을 해서 살펴보면 지금과 그때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계층에서 출산이 줄었냐를 살펴보면 저소득의 젊은 여성 계층에서의 출산이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계층에 돈을 주게 되면 출산에 굉장히 돈이 출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출산율을 재정 지원으로 높이고 싶으면 중산층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네. 저소득 젊은 여성들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이 있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출산율 정책이 조금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소득별, 계층별, 학력별로 쪼개서 현황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현황을 중심으로 왜 감소했는지, 왜 일정한지, 혹은 왜 증가했는지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네. 이게 돈의 문제인지 뭐 그렇죠. 제도의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저출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뭐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둥이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이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출산하고 양육을 따로 보는 것 같아요. 와, 이 표현 너무 좋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인데. 이게 진짜 그래. 출산하고 양육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연애랑 결혼을 따로 보는 거야. 사실 연애 연장선이 결혼이거든. 똑같아. 그냥 하루 결혼식 한 거야. 근데 그것만 지우고 보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출산하고 양육을 따로 보는 현상이 있죠. 맞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결혼이 끝나고 나니까 제일 좋았던 게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출산은 양육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이 대부분 출생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자녀가 셋인 다둥이 집인데 네. 와.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죠. 뭘 준다고 하는데 네네네.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 잡아놓은 물고기인 겁니다. 정책 입장에서 이미 출산을 된 사람한테는 굳이 어떤 지원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계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저는 3명이나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초점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죠. 출생은 굉장히 폭넓게 지원이 되지만 양육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지원들이 소득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게 정책이 다자녀를 낳다라는 게 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현실에서는 빈곤의 원인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쪼들린다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만 쪼들리면 되는데 이제 애들도 쪼달리고 그렇죠. 그걸 보면 또 슬프고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지원을 받기가 맞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뭐 첨언을 하면 저도 이제 애가 둘인데 저는 지원받는 게 정말 거의 없거든요. 없죠. 네. 뭐 바우처 같은 거,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나오는 게 좀 있었고 그러다 보면 뭐 제가 사실 뭐 대기업 그룹의 임원도 아니고 벌이는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이 있는데 어쩔 때는 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애들은 이 나라의 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애들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런 약간 박탈감이 네. 한편으로 좀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회사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애가 3명이래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가 보여요. 보이지. 그리고 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게 보이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선배의 할머니, 엄마 아빠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이를 돌보는 게 보여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죠. 그러면 출산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출산의 기회 비용이 출산할 때 얼마를 줄게 머무르지 않은 겁니다. 평생의 양육 전체가 생각하는 비용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으로 애를 낳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의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RX 키즈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조건 없이 해당 지역 특정 지역에 사는 산모들에게 무조건 7,5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대상은 소득이 연간 $10,000 미만 이하인 사람들이에요. 네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10,000 이하인 사람들에게 7,500불을 준다. 엄청 큰 비중이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그 돈을 받고 출산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소득 가구가 한 달에 지출하는 돈들이 거의 2,000불에 가깝기 때문에 네. 7,500불을 준다고 하더라도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산과 양육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뭐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좀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지 가능해질까요? 저는 이제 조금은 뭐 그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주 공자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산과 양육이 붙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사실 출산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네.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개인의 네.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출산을 하는데 돈을 주고 집을 지원해 주려는 고민 등 이런 것들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급격한 저출산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방점은 원래 뒤에 있는 겁니다. 급격한 출생률 저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출생률 저하를 막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면 그렇죠. 이젠 정책의 초점을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출생률은 급격해지더라도 사회 변화는 급격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돌려야 하거든요. 네. 이런 고민, 이런 시야를 넓히는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기술 개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 아까 잠재 GDP 측면에서 그 인구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구라는 변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술이라는 것으로 이걸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기술이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돼서 누군가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네네. 아주 한정된, 그러니까 희소화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네. 이런 기술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인구 변화, 환경의 변화라는 제약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네. 이런 급격한 인구의 감소도 결국에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변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완만해지면 세상이 쪼그라드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제가 꽤 괜찮은 상태로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꽤 괜찮아지면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가 낳으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는 비용이 옛날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낳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탁 때리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정책의 방점이 많이 나아라이잖아요. 그런데 박사님의 의견은 많이 나아라가 아니라 그 사후의 문제,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탄탄해진다면 사실 누구라도 애를 안 낳고 싶겠어요. 이제 애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생명체의 본능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많이 나아라라고 강요하고 강조하기보단 오히려 부모가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급선무이겠다. 게다가 이제 급격한 출산율 저하도 어렵지만 이제 네.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건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적인 객관적인 그런 그 진단을 바탕으로 네. 사후 평가가 같이 버무러지면 이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으로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급격한 출산율 저하도 막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도 막을 수 있는 조금은 네. 효율화된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정책의 이면에 어떠한 기본적인 원리들과 우리가 지금 18년 동안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쓴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의 시야를 바꾸고 정책의 관점을 바꾸면 더 큰 효과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또 오늘 김동현 박사님의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좀 지향점,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지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회 변화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방점을 놓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 있는 아빠로서 정말 아이를 낳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크죠. 네,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불안함이 커지고 뭐 정신적으로 힘든 건 있더라도 아이의 미소가 정말 모든 걸 상쇄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웃음소리가 더 많아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고 그 이면에 엄마 아빠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